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 꽉 잡아야 할 세금 상식 강의를 하게 된 장성호 세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차이점, 그리고 주식과 사채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실 때 법인으로 하실지 개인 사업자로 하실지 많이 고민을 하세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차이점을 정리해보고 어떤 경우가 유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세율입니다. 개인은 아까 살펴봤지만 6%부터 45%까지 8단계의 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법인은 10%부터 25%까지 4단계의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10억 원을 넘어간다면 개인은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법인은 20%가 적용돼요. 그래서 법인일 경우에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대표자 인건비의 경비 인정 여부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법인은 대표자의 인건비가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개인 사업자는 세금을 내고 나면 통장에 있는 돈이 모두 대표의 것이라는 말이고, 법인은 세금을 내고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법인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대표가 법인에서 돈을 가져가는 방법은 인건비로 받아가는 것과 주주로서 배당으로 받아가는 것만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소득 금액은 2억 7천만 원으로 동일하고요. 법인 대표자의 인건비는 7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개인의 소득은 2억 7천만 원이고 법인의 소득은 대표자 인건비가 빠진 2억 원이 될 거예요. 이제 여기 소득에 세율을 적용해 보면 개인은 9,1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법인은 2,200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개인은 2억 7천만 원의 소득에서 세금 9,100만 원을 차감한 1억 7,800만 원 정도가 대표 본인의 것이 되는 거고요. 법인은 소득 2억 원에서 세금 2,200만 원을 차감한 1억 7,800만 원이 법인 통장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표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급여로 지급받은 7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가용 가능 자금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개인이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법인을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대표이자 주주이기 때문이에요. 대표는 세법에서는 직함인 것이고 취급은 근로자입니다. 내가 대표로서는 지금 7천만 원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주주라면 법인 계좌에 있는 1억 7천만 원도 의사결정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통장에 남아있는 돈으로 사업에 재투자를 하거나 또 배당 결의를 해서 배당으로 돈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앞에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보면 그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게 설정해야겠죠. 급여로 이미 7천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서 합산이 되면 높은 세금을 내게 되니까요. 1년에 2천만 원만 배당을 하면 매년 1,692만 원씩 원천징수 15.4%만 부담하고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또 법인 명의의 차량을 구입해서 대표로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대표자의 퇴직금을 높게 설정해서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이 법인을 고려하십니다. 이번에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살펴볼게요. 법인을 설립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둘째, 사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주식과 사채의 차이점은 만기의 유무, 그리고 의결권의 유무입니다. 사채는 원금, 만기, 이자율이 있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기간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꼭 돌려줘야 됩니다. 주식은 주주들이 결정을 해서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유리할까요?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꿈을 꾸었는데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와서 로또 번호를 알려주고 가셨어요. 그럼 저는 당연히 그 로또를 사야겠죠. 그래서 로또 판매하는 곳에 가서 로또 가격을 물어봤더니 10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제 수중에는 5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5만 원을 빌려서 로또를 샀고 1억 원에 당첨됐습니다. 그럼 저는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되죠? 5만 원만 주면 되죠. 물론 빌렸던 기간이 길거나 고마운 마음으로 조금 더 표시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저의 의무는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리러 갔는데 그 친구가 왜 5만 원이 필요해? 라고 물어서 제 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 지금 5만 원 없으면 로또 못 사잖아. 그러니까 내가 5만 원을 줄 테니까 당첨되면 우리 반반으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그 돈을 받아서 로또를 사야 될까요? 당연히 사야겠죠. 로또를 사면 최소한 5천만 원은 생기는 거잖아요. 이 사례에서 첫 번째 경우가 사채를 발행해서 5만 원을 조달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가 주식을 발행해서 5만 원을 조달하는 거예요. 사례를 보면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사채가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소득이 커지니까. 하지만 로또가 당첨이 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첫 번째 경우는 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친구에게 5만 원을 꼭 갚아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친구가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손실도 같이 나누는 개념이어서 친구가 본 손실에 대해서 제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부담 성향에 따라서 자금 조달 방식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 투자자로서 관련된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발행한 사채를 취득하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낼 거예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낼 거고요. 그런데 주식은 내가 원하면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의 처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아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낼까요?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안 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네, 위에 표를 보시면 X 표시되어 있는 게 딱 한 칸 있죠. 바로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소액주주인데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주식 거래가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대주주 요건을 보시면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즉,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부자라는 이야기예요. 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상장 주식에 관해 양도소득세는 안 내도 증권거래세는 냅니다.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하지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고요. 증권거래세도 양도자가 직접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많은 납세자분들이 비상장 주식은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비상장 주식은 대부분의 가족 중심의 폐쇄적인 회사가 맞아요. 하지만 상장을 주식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분할해서 일반 대중에게도 많이 주식을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비상장 주식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주식 거래를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주식 거래를 하실 예정인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2022년도 중반쯤에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세법이 신설되었어요. 당초에는 2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시행 시기가 25년도로 연장이 됐습니다. 나중에 또 연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신설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 대주주, 소액주주 할 것 없이 모두 다 양도차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부터 과세하겠다고 하는데요. 내가 주식을 2천만 원에 샀다가 1억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8천만 원의 소득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3천만 원에 대해서만 20%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윗칸에 보시면 손실공제 2월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납세자에게 조금 유리한 조항이에요. 기존에는 주식을 처분해서 손해를 봤다면 당해 연도에 한해서만 다른 주식의 처분이익과 통산을 해줬어요. 근데 현재 개정되는 규정에서는 내가 손해를 봤다면 5년 동안 발생하는 주식의 처분이익과 통산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납세자들에게 유리하게 개정이 된 거예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규정의 시행이 가능할까? 의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한 번에 대량 구매하기도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가격으로 사잖아요. 내가 100개의 주식이 있다고 한다면 주식의 취득가액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제일 먼저 산 게 제일 먼저 팔린 걸로 보는데 그럼 지금 처분하는 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을까?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신고해보면 한 15년도에서 20년도분의 엑셀 자료를 받아요. 그래서 대주주가 주식을 처음 산 때부터 몇 주를 얼마에 샀는지,
처분을 하고 남아있는 건 얼마짜리 주식이 남아있는지, 그러다 또 취득이 생기고 또 처분이 생기고, 남아있는 주식에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다 달아야 합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 과정을 일반적인 개인이 5천만 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계산해서 신고하는 게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5년도 1월 1일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의 취득가액을 24년도 12월 31일에 종가로 맞춰주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조금 여유가 생겼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이 정해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에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주식 거래에 대한 장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실공제를 위해서라도 장부를 만들어서 손실액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야겠죠. 다음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세법에서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식과 비슷한 것 같은 성격을 가지면서도 또 분명히 사업장을 가지고 채굴을 해서 획득하는 코인도 있기 때문이에요. 주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될 것 같고, 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업소득세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종류의 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비트코인의 양도차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기타 소득세로 과세해서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거는 양도소득세보다 훨씬 세금이 많이 나올 거예요. 24년도 말이 되면 이 세법 규정의 시행 여부나 세부 내용들이 나올 테니 그때까지 계속 확인하시면서 어떤 자산에 투자할지를 잘 계획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제가 강의한 거를 통해서도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전문가분들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떻게 사업장을 운영하실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과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주식과 비트코인 모두 25년도가 되면 과세가 된다고 해요. 하지만 주식은 5천만 원, 비트코인은 250만 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고 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주식의 경우에 5천만 원과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올해 주식의 처분가액을 5천만 원 이하로 설정을 한다면 주식의 양도 차익이 5천만 원은 넘지 않겠죠. 그러면 주식의 양도소득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소득 공제 구간이 250만 원으로 매우 낮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취득하시거나 처분하실 때는 장부를 만들어서 내 소득이 어디인지를 계산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부동산 관련된 세금과 증여에 대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